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단편 강좌 하나 엽니다, 여러분. 주제는 훗설과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야,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의 어떤 구조와 배경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훗설과 하이데거의 작품 세계를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것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훗설과 하이데거 하면은 나치를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한 두 사람의 관계의 소원함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도는 철학자로서 그런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두 사람의 작품 세계, 철학적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반복과 전향이라고 하는 소주제인데 여러분, 재밌겠죠.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으로서, 그죠? 니체와 더불어서 존재와 시간이 서 있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재와 시간에 보면은 하이데거가 곳곳에서, 그죠? 딜타이와 요르크 백작에 대한 감사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존재와 시간 제일 앞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에드문트 후설 In Verlehrung und Freundschaft 쪽에 아이그네트. 이게 뭔지 알아요? 존경과 우정으로 에드문트 후설에게 헌정함, 뭐 이런 정도의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존재와 시간은 자기 선생 후설에게 바치는 그런 작품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객 철학으로 알고 있는 데카르트, 흉, 로크, 그 다음에 칸트까지, 칸트는 좀 애매한 위치가 있긴 있어요, 까지의 요 부분들을 오브젝티스무스, 객관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을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철학자가 니체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알아요? 딜타이, 후설, 게오르크 진멜, 그 다음에 또 요르크 백작. 요르크 백작은 안 알려진 인물, 하이데거 때문에 존재와 시간에 언급되고요. 책을 저술한 게 아니라 프라그멘트, 단편으로서 유고로만 자기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기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초기 작품인 이 존재와 시간에서 이러한 딜타이, 후설, 그 다음에 요르크 백작, 이런 사람들과의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관계가 나타나, 그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혁명을 보다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배경으로서 나타나는, 이들이 없었다 그러면 니체 하나 갖고만으로는 이런 존재론적 철학을 전개할 수는 없었을 거야. 니체는 분명히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개념들을 무의 관점에서 사유하도록 해준 거는 확실히 있어요. 이것이 쇼펜하우어를 통하여 불교로 연결되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서구 형이상학에서는 이 존재를 언제나 있음의 관점에서 사유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식의 관점에서 사유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존재를 무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거는 서구 형이상학에서는 결여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출발점을 통하여 하이데거 철학의 어떤 확고한 그러한 음패와 탈음패의 개념을 통하여 드러나오는 존재와 무의 변증법은 서구 형이상학이 제기하지 못했던 존재 망각의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결국은 삶의 문제야, 여러분. 생철학. 이게 불교의 존재론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불교를 요즘 조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 선생님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거, 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헤겔 역시도 이러한 헤겔의 정신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세 번째 위격에 속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뭐죠? 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헤겔의 철학 역시도 레벤스 필로소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헤겔의 철학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생명은 운동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체로 넘어가서 인간의 생명은, 삶은, 생은 움직이는 거고, 이 움직이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고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서 자연과학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삶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사물의 대상들 역시도 이러한 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과 이 세계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은 움직이는 것이요, 변화하는 것이요, 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데카르트와 휴무와 로크와 이게 나중에 이제 예도가 후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거야, 그죠? 이런 칸트의 인식론적, 그게 주체와 객체를 놔두고 그 객체를 객관주의화 시키는, 그래서 객관주의를 통하여 주관주의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이런 철학은 삶의 철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헤겔과 니체로부터 출발되었던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헤겔의 위센, 지라는 개념도 불교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예도가 가끔 불교 철학을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 지의 개념이 뭐야? 지.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가리 속에 아는 거. 내가 알미라고 하는 거. 이게 객관적으로 실체로 내가 공부를 해서 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 헤겔은 뭐라 그래? 이건 운동 속에 있다 그래. 이건 불교의 유식론이라든지 존재론과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거는 알미야. 알면 대상이 있겠죠, 그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겠지. 그 알미의 대상은 뭐야? 주체와 더불어서 생명운동에 기속되는 거야. 그게 알미라고 하는 거는 주체와 객체에, 그게 헤겔 철학을 주객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제3의 로고스의 개념이 지야. 이거는 가다머가 헤겔을 따라서 지평융합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나타나. 그러니까 전통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건을 통하여 알미라는 건 형성되는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헤겔의 지의 개념이에요. 절대 지에서도 이 움직임은 사실은 반성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운동으로서의 지, 그렇게 지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거 역시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죠? 그것을 붙잡아서 내게 됐다, 이게 아니라고. 알면 언제나 운동 안에서,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생명운동과 더불어서 이 알면 변화해가고 달라져가고 운동 속에 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 참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설과 딜타이의 질문 역시도 생은 움직인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생명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로서, 그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훗설의 후기 쪽으로 가면서 더 드러나는데, 초기에서 논리 연구와 이념, 이런 것들에서는 적게 나타나. 최소한 생활 세계로 가야 거기에서 지향적 익명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주관성이, 그죠? 주관적 의식이, 지향적 의식이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론적 구조를 이야기해,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초기에서도 이런 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훗설한테서의 이 지향적 개념, 결국 이 훗설의 체험의 개념은 딜타이한테로 넘어가, 그죠? 그러니까 딜타이한테로 넘어가서 레벤스 주잔매낭, 삶의 연관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주체 철학이 어쨌든 딜타이와 훗설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괴되는 쪽으로 가는 건 사실이에요. 얘도가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훗설은 결코 주체와 객체를 나눈 주객 철학의 철학자가 결코 아니에요. 딜타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삶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딜타이는 이런 이야기를,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토대를 놓으려고 했던 철학자인데, 이 자연과학의 객관주의를 삶의 철학으로 바꾸면서 이해의 문제를 탁월하게 연구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한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은, 뭔가 이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훗설과 비슷하게 가는 게 많아요. 그게 삶의 연관과 주체의 관계, 인간의 인식과 삶의 연관의 관계를 훗설과 더불어서 이러한 데카르트와 칸트와 휴음과 로크, 영국의 경험론의 어떤 그 인식론을 통틀어서 이런 인식론을 해체하려고 한 것에서는 동일하게 기여한 자들이에요. 객관주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생철학과 연결되어 있어. 삶의 개념하고. 삶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훗설의 초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이 지향성,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개념, 여기에서도 이미 주객 철학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데거적인 건 아니지만은 주객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지향성은 계속해서 훗설에게서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데카르트적 성찰의 뒤쪽에 보면은 이 타자의 지향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위기에서 상호 주관성으로 가는데, 이 지향성의 개념 안에 초기 작품 안에서 이미 주객 철학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아? 이 지향하는 이 의식은 언제나 노예마 노예시스로서 초월적 지향성, 그러니까 이 의식을 넘어서 있는 대상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은 내적 지각 안에 붙잡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훗설은 초기부터 이 세계의 판단 중지를 통하여 들어온 거죠. 이러한 내적 의식 안에 소요된, 주어져 있는 거. 요거는 이념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선언적 환원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드러나는데, 이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건 하이데거 때문에 보여졌던 한계야. 그런데 어쨌든 지향성의 개념과 갖고만 봅시다. 그러면 움직이는 생명체와 우리 인식이 관계하는 거잖아, 의식이. 그러면
이 의식 안으로 소요된 것. 그래서 이 소요된 것을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거기에서 플라톤의 형상주의 에이도스 개념을 갖고 와갖고 이러한 의식 안에 들어온 이런 다양한 그죠? 다양성들로부터 형상을 통하여 공통성을 끄집어내 갖고 본질 직관을 통하여 결국은 선험적 주관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야? 결국은 이런 의식의 지향성은 바깥에 있는 변화하는 삶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후설이 점점 가면서 이 지평의 개념을 갖고 와. 여러분, 지평. 지평은 가다모도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이 지평은 니체로부터 시작할 삶의 지평이야, 여러분. 움직이는 거야. 이 후설한테서도 움직이는 지평인 거야. 그게 지향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지향성은 철저히 이러한 움직이는 생의 작동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서도 이 지평은 인식되는 지평. 그죠? 그게 이 의식의 지향성을 통하여 관계하고 있는 지평과 그러한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지평. 그래서 이러한 지평의 이중적 운동이 후설의 작품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게 이 지평은 언제나 의식의 지향성에서의 의식이 자기의 내적 지각을 통하여 붙잡아 놓은 것으로 자료라 그러죠. 자료. 영어로 데이터, 독일어로 다툼이라 그래. 이 다툼에 제한된 게 아니야. 그러면 후설은 여전히 의식 속에 주어진 것과 의식과의 노예시스 관계로 끝나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다툼에 지각을 통하여 들어온 그 자료에만 관계하는 게 현상학이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내적 지각에 붙잡힌 자료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내가 지금 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의 배경의 바깥으로 안으로 지각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얘도가 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이러한 내가 나의 지각에 의해서 붙잡혀지지 않는, 자료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지평이 있는 거야. 이걸 보편적 지평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지평을 함께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기부터 후설은 존재론과 관계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지 않는 자들은 후설이 무슨 노예시스 아니요. 노예만은 뭐야? 인식과 관계해서 지향적 운동을 통하여 대가리 안에, 내적 지각 안에 붙잡힌 거 아니야? 후설의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붙잡혀지지 않는. 심지어 이 지향성은 후기로 가면서는 삶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초기에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에포케를 통하여 중단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중단을 통하여 의미의 세계, 의식에 붙잡혀진 의미의 세계를 다양한 환원을 통하여, 본질 직관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아내면서 나중에는 선험적 주관성을 발견하기까지 다양한 그러한 과정이 지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는 이것이 선험적 유화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 초기부터 존재와 시간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사고 실험을 제공했어. 그런데 이 존재와 시간이 나오면서 후설에게 자극을 역으로 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선생이라고 제자한테 안 배우나? 그러니까 그 사고 실험들이 분명히 하이데거의 사유와 연결되어 나타난 건 있는데, 하이데거의 거기에의 혁명을 통하여 드러난 출발점, 서구 형이상학의 출발점을 다시 정립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후기 훗설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상호 영향이 있었지만, 물론 훗설한테 은혜를 입은 게 많아요. 이 지향성의 개념에서, 형상적 환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델타이는 플라톤주의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마침내 이 지향성과의 관계 안에서 니체를 통하여 드러난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하면서 무에 대한 무의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출발점을 다시 놓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초월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이데거한테서는 완전히 극복되지만 그 형식은 극복되지 않아요. 이 강좌가 정말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훗설이 논리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이념에서 드러내는 이러한 초기 작품 곳곳에서 데카르트적 성찰에까지 시간 의식도 봅시다, 여러분.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체험이야,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체험은 그냥 시간의 내적 의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시간의 통일성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는 폴 헤어가 있고 나하 헤어가 있어. 이해가 돼? 전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평은 삶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훗설 역시도 이 의식의 지향성을 통하여 주객 철학의 오프젝티스무스를 해체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이 주체 철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딜타이와 더불어 체험한 자들이었어. 그래, 주객 철학 갖고는 안 된다. 심지어는 딜타이는 그죠? 칸트와 휴무, 영국의 경험론과 칸트와 데카르트의 의식, 인식 안에는 인간의 살아있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주체 철학, 주객 도식을 분리해 놓고 이렇게 이 분리된 것들을 우리가 자료로 삼아서 자연과학적 인식을 통하여 삶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신과학, 인간의 삶은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주객도식의 패러다임 갖고 안 된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들이 딜타이와 훗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기 작품 안에서도 지향성에 움직이는 지평적 지향성. 그래서 초월해가는, 초월해 있는, 이식을 초월해 있는 다양한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의 관계. 그 관계는 지평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이거는 주객 철학이 결코 아니에요. 딜타이 역시도, 정신과학의 주제는 이해의 문제. 삶의 체험의 문제. 이 체험을 결국은, 훗설한테 받아들여 자기 방식대로 또 칸트를 해체하면서 나가잖아. 딜타이 역시도. 그래서 삶의 연관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철학은 언제나 인식론적 태제를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삶의 연관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생활세계를 이야기하잖아, 훗설이. 생활세계는 완전히 초기에 개인의 주체의 지향적 의식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의 자연적 태도에서 에포케되었던 것, 이게 이제 이념에서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봐봐. 여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야? 여러분들 봐봐. 내가 자연적 태도로 본 것을, 판단 중지를 통하여 이제, 인식의 방향을,
내적 지각 안으로 돌려서 이제는 그 대상을 본직 직관을 통하여 본다고 합시다. 이때에 소거된, 배제된 자연적 태도가 이 세계 안에 주어져 있음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출발점이, 하이데거는 세계를 분석해 버리잖아, 출발점에서. 그죠? 그런데 소요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있다라는 거. 에포케 이전에도 주어져 있는 그 세계, 에포케 이후에도 그것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온 세계, 의미의 세계, 의식과의 관계하는 세계, 그런 것들이 하이데거와 같이 첫 출발점에서부터 세계 내 존재로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여러분들이 철학을 모르고 지 멋대로 세계 내 존재란 개념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계 안에 아이고, 참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야, 여러분. 그게 세계로부터 출발하는, 그죠? 그런 철학을 제공해 주지 못했어. 왜? 언제나 후설의 철학은 위기에서도 초월적 주관성과 관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이데거도 현 존재와 관계하고 있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삶의 연관, 그 다음에 딜타이의 삶의 연관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적 반성을 통하여 삶의 연관 안에 기속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런 철학, 그걸 이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딜타이는 나중에 자연과학의 객관주의를 또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래서 후설도 나중에는 생활세계 개념, 그게 자연적 태도에서 초기 철학에서, 초기 후설에서 드러났던 배제된, 에포케를 통하여 배제된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가 바로 생활세계야.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야 이제 완전한 존재론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의식의 주관성과 관계되어 있는 지평으로서의 세계 존재론이 아니고, 이제 생활세계는 뭔지 알아? 인간이 의식을 통하여 초월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이전에 자연과학적인 모든 보편 학문이 자기를 토대 놓으려고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사실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언제나 거기에 있는 세계, 이건 결코 객관화되지 않는 학문 이전의 세계, Developed for der Wissenschaft, 그게 학문 이전의 세계, 그 자연적 태도의 세계, 그게 바로 생활 세계예요. 그 세계는 뭐야? 익명적 지향성이 살아있는 세계. 어느 누구의 주체의 의식에 의해서도 그것이 지향적 관계를 통하여 완전히 다 소진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여기에서 비로소 후설은 보이지 않는 지향성, 여러분, 인간의 의식과 관계하기 이전에 마치 구조주의의 무의식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지향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의식 이전에 의식이 붙잡지 못했던 그런 세계, 결코 객관화될 수 없이 학문이 붙잡기 이전에 의식의 지향성이 붙잡기 이전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던 세계. 하이데거 냄새 나죠. 근데 여기서도 후설은 초월적 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긴 게 정말 정말 재미있어, 그죠? 철학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야.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알아? 여러분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주체와 너의 주체가 서로 일치하는 지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딜타이는 뭐예요? 아인필룽을 이야기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연관 안에서 감정이입을 이야기하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그리고 후설은 여러분 안다는 인터주프액티비테트, 상호 주관성을 이야기해. 이게 하이데거랑 같이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감정이 상호 주관성, 이게 이 세계 곁에 이미 언제나 있으면서 자기의 삶에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일상성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계와의 존재론적 관계가 해명돼요. 여기서 여러분, 생활 세계와 딜타의 삶의 연관이 해결되냐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게오르그 진멜의 삶의 직관이란 개념이 있어.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요 미래다. 여러분 하이데거 시간성 개념 나오죠. 그러니까 게오르그 진멜의 철학과 사실은 이 후설과 딜타이보다 하이데거가 더 많은 존재론적 전환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사유를 주었던 자가 요르크 백작이야, 여러분. 요르크 백작의 그 단편들은 역시 불교 철학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응? 너와 나가 있기 전에, 너와 나가 인식하기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던 거야. 이 생명체가 존재론이에요. 이 해결의 자기 의식과 연결하여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이것이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좌는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 리케르의 해석의 갈등에서 현상학과 해석학, 그 다음에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와 후설 연구, 이런 것에서도 참조를 했습니다, 예도가. 그리고 그 이외에 긴트 피갈과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그에서 나타난 무수한 프라이부르그의 후설리아나가 있잖아, 여러분. 후설은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거기서 배웠던 거, 존재와 시간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연구소와 후설 연구소가 지금도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얘도가 사실은 피갈하고 그 뭐죠? 그 누구야? 자터라 그래. 지금 후설리아나 관장을 하고 있죠. 그분 사람 좋은데, 하여튼 좀 일화가 좀 있어.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후설과 이 복잡하게 뒤엉켜진 관계. 그게 요르크 백작이 왜 훨씬 더 이러한 존재론에 가까운가 하면, 이러한 하이데거로 하여금 뭘 보게 했는지 알아? 주체,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뭔지 알아요? 봐봐. 딜타이도 인간의 주체와 삶의 연관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봤고, 후설도 이 주관성의 개념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후기 후설에서도 생활 세계와 더불어서 이 익명의 다수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상호 주관성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초월적 주관성을 이야기한다고. 결국은 도식은 인식론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이데거 혁명을 할 때는 예도가 설교가 나올 거야, 여러분. 속이 시원한,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요르크 백작은 이 생명체와 자기의식은 결국 이 생명체가 바로 삶의 존재로 세계 전체인 거야. 이 유기체적인 삶. 마치 스피노자를 연상시키고 불교의 어떤 그 연기론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야? 인간의 자기의식은 어떻게 하여 자기를 의식하는 거야? 이 타자성인
이 세계의 생명체를 분리하고 통합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철학은 이러한 생명체의 전체 구조에 기속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이 인식 주관이 마치 생명체를 해체했다가 통합하는 듯한 그러한 철학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철학은 결국은 이 삶의 철학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요르크 백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혁명이 있죠.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이 자기의식은 언제나 생명체의 구조에 기속되어 있음을 알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의 전체 구조가 앞서 있음을 언제나 아는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식과 연결하니까 이것도 인식론을 못 벗어난 거야.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객관주의를 벗어났어. 그죠? 주객 철학은 분명히 아니야. 왜? 이 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게 앞서 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딜타이도 이야기했고, 결국은 이 내적 반성의 체험은 삶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역사라는 거잖아. 그죠? 이런 복잡한 후셀과 딜타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요르크 백작과 더불어서 게오르그 진매를 엄청 칭찬해서 또 하이데거가 여러분, 거기도 동일해. 거기에서 시간성의 개념을 많이 배웠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이데거는 애초부터 출발점이 달라. 분명히 후설의 지향적 개념 안에서 뭐죠? 이 움직이는 세계 지평 속에 기속되어 있는 의식의 지향성을 분명히 후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딜타이가 이 후설의 이 지향성, 초기 지향성 개념에서 플라톤주의를 보았던 곳에서 하이데거는 그죠? 혁명적 사고를 준비하는 그것을 서구 형이상학 전체로 눈을 돌렸던 거야. 여러분들이 예도TV에서 존재와 시간 1페이지에서 40 몇 페이지에 달하는 초기에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해체해 나가는 존재망각의 역사를 꼭 참조하셔요. 철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러한 혁명적 사고를 갖고 하이데거는 그 유명한 서구 철학의 전통으로 눈을 돌렸고, 그 전통에서 존재의 개념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여러분 봐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와 인식의 관계, 헤라클레이토스의 존재와 인식의 문제, 그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철학, 그 다음에 데카르트와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헤겔은 예외입니다. 또 달라져요. 나중에 존재와 시간 뒤에 나와.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지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자기 전통에 서 있었던 서양 철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존재 개념을 둘러싼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사유하지 못했던 지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니체가 시도했던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 작업에 대한, 여러분 여기서 데리다 냄새 못 맡으면 여러분들은 철학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리다는 역시 하이데거 제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엄청난 작업. 그러니까 후설의 삶의 영광과 움직이는 삶과 주체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연결시키고 뭔가 이런 확실한 전환을 못 갖고 왔던 이런 자기 선배 선생들과의 진학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헛설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그래서 진리와 방법 2부, 그죠? 하이데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다머는 자기 스승에 대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보지 못했던 존재와 무에 대한 역사, 여러분. 이 존재를 그냥 있음으로만 보고 인식과의 관계 안에서 종속적 위치로 놓았던 이 존재 개념이 결국은 서구 형이상학이 인식에서 보았던 그것은 결국은 점도 안 되는 지점으로서 존재를 축소시켜 놓았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존재 개념을 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관점주의적으로 보는 것이고, 나의 하나의 관점은 보지 못하는 수천 개의 관점을 함께 갖고 있으며, 이러한 존재론의 역사를 니체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이 보지 못했던 그 존재를 무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던 게 하이데거였어요. 이게 이제 혁명적 방향 전환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완전한 전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훗설이 아니라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선구자는 훗설이 아니라 니트 훗설, 존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이데거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망각의 역사,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놓쳤던 눈앞에 있음, 눈앞에 현존하는 현존의 형이상학을 보고 그 현존의 형이상학이 보지 못하는 것, 결국은 요르크 백작이 가르쳐 주었듯이 생명체의 관점에서 자기 의식을 볼 수 있는, 인식이 생명체에 기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론적 정복을 비로소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해체하면서 수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눈앞에 있음의 개념입니다. 폴 한덴하이트. 서구 형이상학은 의 존재로는 인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로 기속되는데, 언제나 시간성은 영원한 현재와 관계된 인식론의 개념, 눈앞에 있음의 철학. 그래서 지금 나의 눈에 떠오르는 인식의 철학으로서 종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제 무의 관점에서 망각되었던 무의 관점, 서구 형이상학이 보지 못했던 인식론을 뒤집을 수 있는 혁명을 비로소 현사실성의 해석학, 헤르멘노이틱 데얼 파키치테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갖고 가면서 현존재의 구조를 분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혁명은 뭐예요? 결국은 현존재의 거기에로부터 출발하는, 그 거기에는 세계의 존재가 존재론적 구조로서 그 거기에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는 이 의식이 뭔가를 붙잡고 지향적 관계로 있기 이전에 이미 현존재의 거기에는, 그죠? 이미 존재의 빛과 더불어서 세계 현상과 더불어서 존재의 리히퉁, 빈터로서 밝혀져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는 언제나 삶의 움직임, 삶의 움직임은 존재요. 그 존재는 언제나 시간으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삶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재미있죠? 그러니까 존재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나 특정 장소를 갖고 있고, 그 장소는 현존재의 거기에와 더불어서 존재 이해가 출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세계 현상과 더불어 존재 이해가 함께 속해 있는 존재가 드러난 빈터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일거에 훗설과 딜타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주관성과 삶의 연관, 생활세계와 관계하여 주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관성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프젝티비테트란 단어를 없애고 다자인의 개념을 선택했다는 것. 이거는 인식하기 이전의 상태. 거기에는 존재와 함께 드러난 상태. 시간과 더불어 해석되는 존재는 이 세계에 움직이는 삶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것은 바로 현 존재가 이 세계를 눈앞에 있음으로써 인식하고 지향적 활동으로서 지향적 의식으로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제나 이미 그죠? 이 세계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의해서 현 존재를 지배하고 규제하고 그 역사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앞서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 거기로부터 철학은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서구 형이상학은 이 지점을 결코 사유하지 못했다라는 것. 주체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맞죠? 주객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이미 거기에 현 존재가 서기 있는 거기에는 이미 시간으로만 해석되는 삶의 현상이 이미 현 존재에게 존재자야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장소라고 하는 거. 야,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고를 훗설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서구 성의상학 전체를 연구하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훗설과 다르게 그리스 철학에 대한 탁월한 그리스어에 대한 원문 해석과 그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리 개념을 플라톤의 동굴 개념으로부터 끌어낼 때도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어를 파헤쳐서 하이데거의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자가 데리다와 아감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다는 폼만 잡지 이걸 하이데거가 해놓은 거예요. 이걸 데리다는 거기다가 이 실존을 문자로 바꾸는 역할만 한 거야. 지가 서구 영의상학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니야. 하이데거가 다 해놓은 거에다가 하이데거가 말하지 않는 문자와 말의 기능을 따로 연결해가 하이데거 따라서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감벤이 그러잖아. 네가 뭘 하이데거를 넘어서 네가 다 해놓은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하이데거가 99% 해놓으면 1% 갖고 장난치다가 네가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강좌 재밌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야. 방향을 서구 성의상학 전체로 돌리고 나서 그것을 해체해 가면서 마침내 이 인식은 존재를 결코 존재로서 보지 못한다라고. 인식이 바라보는 존재는 언제나 물을 통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미 훗설약에서 통찰을 얻었어, 이 부분은. 그죠? 지향적 의식이 활동하는 데에 내적 지각에 들어오지 않는 보편적 지평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보이지 않는 무의 개념, 그리고 니체가 가르쳐줬던 감점주의의 개념, 끊임없이 데카르트와 칸트를 해체하면서 인식론의 한계를 드러냈던, 그래서 인식은 언제나 존재를 있음으로만 보지만 인식이 보지 못하는 그 문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주체 철학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훗설 연구자들은 그래.
그래도 하이데거가 뭐 훗설한테 안 가고,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훗설한테서 배웠지, 당연히. 가까울 거 다 갖고 왔죠. 그러나 이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었던 것은 니체와 요르크백작과 같은 이러한 존재론의 구조에서 인식을 볼 수 있는, 인식의 역사성이 먼저고, 이 역사성은 역사성에 제한되어서 우리는 그저 인식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나의 역사성은 언제나 내가 이 세계를 규정하기 전에 나를 언제나 이미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 이 역사성에 나는 언제나 여기에 근거해서만 나의 가능성의 세계를 펼친다고 하는 이 독특한 기초 존재로는 에 대한 혁명의 선구자는 니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재밌었죠. 훗설 역시도 엄청나게 중요한 신칸트 학파의 도전을 박살내고 객관주의를 해체했던 자였고, 딜타이 역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객관주의를 해체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결국 하이데거의 이 존재 망각의 역사를 그죠 가지고 오면서 이 하이데거의 혁명, 여러분, 결국 이 하이데거가 불교 철학에 맞을 수 있는 초기까지는 저는 거의 관계를 뭐 누가 어떠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알기로는 후기 하이데거까지는 불교와의 대화에 맞아 들어간 게 있어. 하이데거는 헬더린을 연구할 때도 불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요르크백작의 생명체의 개념과 자기의식을 연결하는 이 유고집이 제가 볼 때 불교의 뭐죠? 불교의 존재론인 그 연기론과 어느 정도 함께 간다라는 거.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불교의 존재론과 어느 정도 계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풀 문제겠죠, 그죠? 저는 서양 철학자로서 이 복잡한 진학인 하이데거와 훗설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존재와 시간의 위치를 그죠? 어느 정도 오늘 강좌에서 해명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예도 TV를 꼭 여건이 되시는 분은 그죠?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